검은 화면 속의 음악. 어느 평범한 가을밤,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김민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돌아와 쓸쓸히 방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던 민수는 갑자기 화면이 꺼지며 모든 것이 정지하는 것을 느꼈다. 당황한 그는 핸드폰을 여러 번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때 의외로 핸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수가 설정한 벨소리도 들어본 적 있는 노래도 아니었다. 낯선 멜로디가 방 안을 채우자 민수는 묘한 소름을 느꼈다. 핸드폰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음악은 점점 더 기괴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수는 핸드폰을 재부팅하려고 시도했으나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결국 핸드폰을 한쪽에 던져두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그 밤 민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핸드폰 화면, 머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어나 핸드폰을 켜보았다. 의외로 핸드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전날 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민수는 핸드폰에서 나온 그 음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음악은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줬다. 민수는 그 음악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인터넷 검색과 SNS를 통해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런 음악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민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그 음악의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며 녹음한 뒤 친구들에게 보냈다. 몇몇 친구들은 그 음악이 낯설지 않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음악을 들은 친구들 중 일부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거나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한 채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민수 역시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음악이 들려왔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불안에 빠져들었다. 그는 음악의 출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자신의 핸드폰 갤러리에서 몇 년 전 사망한 친구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그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음악은 사망한 친구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였다. 그리고 그 친구는 민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민수의 핸드폰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사진들 속에 숨겨진 QR코드였고 그 코드를 스캔하자 한 비디오 파일이 열렸다. 비디오에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수야,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라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 나를 따라온 그 그림자는. 그 순간 비디오는 갑자기 끊겼고 민수의 방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너도 이제 보이니? 민수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은 다시금 검은색으로 변하고 그 불길한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이 이야기는 민수가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음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남겨두고 끝난다. 13층의 소녀. 한국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높은 아파트. 김현우는 새로 이사온 주민이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현우는 새로운 환경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 오자마자 그는 이웃들로부터 이 아파트에 얽힌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13층에 사는 여자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현우는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현우는 늦은 밤 직장에서 돌아오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엘리베이터는 현우가 누른 층수를 무시하고 직접 13층에 멈추어 섰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을 들어 현우를 바라보지 않았다. 현우는 놀라서 그 층에서 내리지 않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여자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엘리베이터 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현우는 그 여자아이를 자주 보게 되었다. 항상 13층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었다. 현우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이웃들에게 그 여자아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회피했고 몇몇은 13층에 그런 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현우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13층에 사는 주민 명단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말했다. 저희 아파트에는 13층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13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2층에서 바로 14층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오래된 건축 관습 때문이죠. 현우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그는 매일 밤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우는 자신이 여자아이를 만난 시간에 맞춰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엘리베이터가 다시 13층에 멈추었을 때 현우는 용기를 내어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갔다.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어디에도 여자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현우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자. 그 여자아이가 바로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아이의 눈이 빛나며 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나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섬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현우는 강제로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13층 버튼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현우는 다시는 엘리베이터에서 13층 버튼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 역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우는 결국 이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다. 현우가 경험한 그 밤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새로운 주민들이 그 여자아이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할 때마다 이 아파트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대 위의 그림자.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는 매년 전통적으로 한 편의 뮤지컬이 상연된다. 올해는 특별히 한예진이 주연을 맡게 되었다. 예진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온 신인 배우였다. 그녀에게 이번 기회는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서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뮤지컬의 연습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소극장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과거에 이 무대에서 활약하던 한 여배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 무대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예진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저 흥미로운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연습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야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연습이 진행될수록 예진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연습을 할 때면 가끔씩 무대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처음에는 다른 배우나 스태프가 아직 극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면 언제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예진은 혼자 무대 위에서 대사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극장은 조용했고 오직 무대 위의 조명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다시 그 발자국 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무대 위에서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예진은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그녀 혼자뿐이었다. 소름 끼치는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연습하는 동안 예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예진은 노래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어렴풋이 한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예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예진은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예진은 극장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과거 그 여배우의 이야기였다. 그 여배우는 예진과 마찬가지로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예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공연을 통해 그 여배우의 꿈도 함께 실현시켜주고 싶었다. 공연 날 예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연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진은 무대 중앙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그 여배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의 꿈도 여기서 함께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는 무대 뒤편을 바라보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여배우의 실루엣이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라지는 순간 예진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그 여배우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날, 사실은 예진이 태어난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여배우의 이름은 바로 예진의 어머니였다. 예진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느낀 그 모든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느꼈던 따뜻한 시선은 모두 어머니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예진이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진을 꼭 안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비록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 함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오두막의 비밀. 김준호는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업무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오래된 오두막이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옛날 이야기 속에만 나올 법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며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행 첫날 밤, 준호와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의 고요함은 점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불빛 바깥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동물의 발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내 오두막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준호와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창밖으로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을 때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모두가 긴장했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은 오래된 오두막 근처에서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준호와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준호는 친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탐색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돌아보았을 때 문 앞에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빛을 내는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준호를 바라보며 음산한 웃음을 지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오두막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밤새 오두막 안에 숨어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준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도깨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도깨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깨비는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본 도깨비가 그 착한 도깨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준호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들은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준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로 도깨비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때 준호는 깨달았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은 도깨비의 장난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준호가 서울로 돌아온 후 그의 삶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도깨비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준호는 결국 그 도깨비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준호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 도깨비와 마주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준호가 그 도깨비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의 저주가 풀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밤이 되면 그 오래된 오두막 주변에서 여전히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만이 남아있다. 이사 첫날의 울음소리. 박준영과 그의 아내 김은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 교외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이사 첫날 새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의 평화로움에 만족했다. 이사한 집은 오래되었지만 넓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주변은 조용했고 이웃들도 친절해 보였다. 이사 첫날 밤 준영과 은지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기에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밤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준영은 놀라서 깨어났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다. 준영은 처음에는 잠결에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준영은 은지를 깨웠다. 은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소리는 분명했지만 소리의 출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준영은 이웃 중 누군가가 아기를 달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소리는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듯했다. 다음 날 준영과 은지는 이웃들에게 아기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그 동네에는 젊은 부부나 아기가 있는 집이 없었다. 준영과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또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들렸다. 준영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떠난 후 준영과 은지는 무서움과 혼란 속에 또 한 밤을 지새웠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밤마다 계속됐다. 소리는 점점 더 애절하고 절박해졌다. 몇 밤을 더 지낸 후 준영은 이 집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방의 기록 보관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젊은 부부였고 그들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몇 년 전 불행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준영과 은지는 사고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사고는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났고 아기는 부모님이 사고로 숨진 후 며칠 동안 방치되어 울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준영과 은지는 그들이 밤마다 듣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아기의 영혼이 남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준영은 집 구석에서 오래된 아기 울음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발견했다. 그 테이프는 전 주인이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기념하기 위해 녹음한 것이었다.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그 테이프였다. 준영은 그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자신들이 밤마다 들었던 그 아기의 울음소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들었던 울음소리는 영혼의 것이 아니라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그 녹음 테이프에서 나온 것이었다. 준영과 은지는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 집과 그 소리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현실이 상상보다 훨씬 더 무섭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초행길의 그림자. 이 이야기는 김태연이라는 젊은 남성이 출장을 위해 새벽에 운전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태연은 자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가야 했다. 그 길은 유명하게도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나야 했다. 그는 평소 대담한 성격이었기에 새벽 운전이나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었다. 여정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주변의 어둠은 태연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운전을 한참 하던 중 태연은 도로 옆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옅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태연이 다가오자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신용을 했다. 태연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세웠다. 여성은 차에 타자마자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곳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태연은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이런 새벽에 혼자 이곳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최은서라고 소개했고 태연에게 앞으로 계속 직진하라고만 했다. 태연은 도로를 따라 운전을 계속했지만 은서는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끔씩 그녀가 흘리는 한숨이나 작은 떨림이 태연의 귀를 스쳤다. 운전을 한참 동안 계속한 후 은서가 갑자기 여기서 멈춰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숲속의 한 부분이었다. 태연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은서는 이미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태연은 은서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태연은 여전히 그 밤의 일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은서가 사라진 그 장소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태연의 이야기를 듣고 창백해졌다. 그들은 그곳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장소라고 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최은서였다. 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날 밤 차에 태운 여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은서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은서가 사고 당일 차에 타려고 했지만 결국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같은 장소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태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에게 분명했다. 그는 새벽 운전 중에 만난 여자 귀신의 비밀을 마주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태연은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태연이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휴지통 옆의 꼬마. 서울의 한 북적이는 지하철역에서 이야기는 전형적인 출근 시간의 분주함으로 시작된다. 한 남성 조민혁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역사 한쪽 구석의 휴지통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꼬마였다. 꼬마의 한쪽 발에는 신발이 없었고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잠시 멈춰 서서 꼬마에게 다가갔다. 왜 여기 혼자 앉아있니? 신발은 어디 갔어? 민혁이 물었다. 꼬마는 울먹이며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했다. 민혁은 꼬마의 부모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시간의 지하철역은 너무나도 북적여서 아이의 부모를 찾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로 결심했다. 둘은 지하철역을 함께 돌아다니며 신발을 찾았지만 신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직원은 한쪽 신발이 휴지통에 버려진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발을 찾아 휴지통을 뒤져보았을 때 신발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꼬마는 실망감에 눈물을 흘렸고 민혁은 그 상황의 안타까움을 느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꼬마에게 주며 만약 부모님이 연락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민혁은 꼬마를 영무실에 맡기고 출근길에 올랐다. 일주일 후 민혁은 꼬마로부터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꼬마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부모님이 민혁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민혁은 주소를 받아 그 주말 꼬마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꼬마의 집에 도착한 민혁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 집은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었다. 주변 이웃에게 꼬마와 그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이웃들은 그 가족이 화재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민혁은 혼란스러워하며 꼬마에게 받았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그 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다. 민혁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착각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민혁의 주머니에서 꼬마가 그에게 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그것을 펴보니 그것은 꼬마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신발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만난 꼬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영혼이었고 그의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주려는 그의 노력은 그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망을 이루어준 것이었다.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이후로 그 지하철역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다.